25편 휴게소의 탕아 과거의 나를 만나다. 섭의 트럭은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찻잔처럼 모든 미련과 두려움을 비워낸 채 고요했다. 그는 이제 곧 다가올 자신의 소녀를 아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온기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그의 여정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트럭은 마지막 휴게소로 들어섰다. 집까지는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거리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길 위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가 식당으로 들어섰을 때 한쪽 구석에서 벌어지는 소란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 하나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힌 채 흔들리고 있었다. 너 같은 허풍쟁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가겠다. 내 빚은 네가 알아서 해. 친구들은 그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야멸차게 자리를 떠버렸다. 혼자 남은 청년. 그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싸우던 객기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섭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 동안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늘 일확천금을 꿈꿨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던 자신의 비참했던 그림자. 과거의 그였다면 그는 청년을 보며 분노하거나 혹은 동정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그저 깊고 고요한 자비심만이 흘렀다. 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섭에게는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 없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식권을 2장 끊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청년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섭은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내려놓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다. 일단 먹어라. 먹고 나면 길이 보일지도 모르지.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다. 섭은 그런 그를 마치 오랜 상처를 마주하는 의사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26편 서툰 조언 진심 어린 위로. 청년은 국밥 한 그릇을 눈물과 함께 비워냈다. 뜨거운 국물이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준 듯했다. 그는 한참을 훌쩍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울에 오면 금방이라도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꿈,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 사기를 당한 일, 그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갈 차비조차 없어진 자신의 비참한 신세까지. 섭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충고나 훈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실패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의 귀라는 것을. 청년의 이야기가 모두 끝났을 때 섭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신만 할 때 금방이라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지. 늘 높은 곳만 쳐다보며 달렸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 정신 차리고 보니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그의 목소리에는 실패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가장 높은 곳을 보며 달리다가 발밑에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게 사람이더라고. 그걸 깨닫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 그의 서툰 위로는 그 어떤 화려한 웅변보다도 청년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청년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다. 식사를 마친 후 섭은 청년의 손에 차비와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약간의 현금을 쥐어주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고 다시 시작해. 돌아가는 게 지는 게 아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청년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섭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떠나보내는 듯한 시원섭섭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구원할 수는 있었다. 다시 트럭에 오른 그의 마음은 마지막 한 점의 미련마저 털어낸 듯 완벽하게 평온했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다. 그대는 마침내 과거의 자신마저도 구원하였구나. 이제 그 어떤 후회도 그대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섭은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현자는 말을 이었다. 이제 그대의 여정은 끝났다. 그대는 모든 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을 비웠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대의 마지막 선택만이 남았을 뿐. 섭은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여정이자 그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27편 누군가를 가르치며 나를 배우다. 과거의 자신을 구원한 휴게소에서의 하룻밤은 섭의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운 상처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서툴렀지만 치열했던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역사였다. 그의 마음이 평온을 되찾자 현자는 그를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다. 며칠 후 그는 호남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늦은 밤 갓길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앳된 청년 하나를 발견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섭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차를 세웠다. 통기타 케이스를 맨 청년은 서울로 가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20살이 몽상가였다. 서울에만 가면 금방이라도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노래는 세상이 알아줘야만 해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불안한 열정이 뒤섞여 있었다. 섭은 그의 모습에서 또다시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레코드 가게만 차리면 마왕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어리석고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예전 같았으면 혀를 차며 무시했을 테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청년의 서툰 자작곡을 끝까지 들어주었고 그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주었다.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어른을 만나 신이 나서 밤새도록 떠들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트럭이 서울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 섭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노래 좋더군.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게. 위대한 노래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 태어나는 법이야. 그는 지리산에서 만났던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의 달아빠진 구두를 챙겨주고 아픈 무릎을 걱정하던 그들의 낡은 사랑 이야기. 자네가 앞으로 부를 노래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되어야 해. 그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평범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네는 진짜 가수가 될 수 있을 걸세. 그러니 너무 높은 곳만 보지 말고 자네 발밑의 세상을 먼저 배우게. 성공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그의 조언은 실패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무게가 담긴 진심이었다. 청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트럭이 서울의 한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차에서 내리며 섭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섭은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행위가 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청년에게 조언하며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고 현재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할 수 있게 되었구나. 길을 잃은 자가 다른 길 잃은 자의 등불이 되어 주었으니 이보다 더 큰 깨달음이 어디 있겠는가. 섭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배우는 학생이 아니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어주는 이름 없는 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28편 아내의 잊혀진 목소리. 섭의 고뇌는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그는 현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야만 했다. 그는 오랜만에 돌아온 집에서 아들 가람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이 아이의 존재, 그것은 순정과 자신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다. 만약 자신이 과거를 바꾼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터였다. 아내의 꿈을 위해 아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그는 과연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날 밤 그는 아이가 잠든 후 서재 구석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순정의 짐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 오기 전 처녀 시절에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상자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20살 무렵 자신이 단 한 번 보았던 바로 그 일기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잊고 있었던 그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라디오에 보낸 엽서가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날의 기쁨. 좋아하는 시인의 시를 베껴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워가던 밤들. 그리고 자신을 처음 만나 설레었던 순간의 기록까지. 섭은 한 장 한 장 숨죽여 그녀의 시간을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서 훔친 것이 단순히 작가라는 꿈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시간을 훔쳤다.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글로 써내려가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던 그 눈부신 시간들. 그는 그 모든 시간을 빼앗아 섭의 아내 가람이의 엄마라는 이름의 시간 속에 가두어 버린 것이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일기장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미안했다. 정말로 미안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짓밟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훔쳐버린 도둑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고뇌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선택은 명확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무였다. 훔친 것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은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가해자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도리였다. 아들 가람이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지만 그 아픔마저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온전히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설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영원히 잊혀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의 위대한 희생의 이유는 마침내 속죄를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29편 18 소녀의 꿈. 아내의 일기장은 섭에게 잊고 있던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 그는 다음 휴가 때 다시 한번 아내의 마음을 두드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툰 위로나 어색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자신이 그녀의 꿈을,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그는 휴가를 며칠 앞두고 수소문 끝에 서울 황학동 벼룩시장을 찾았다. 먼지 쌓인 낡은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 그는 그곳에서 반나절을 꼬박 헤맨 끝에 마침내 자신이 찾던 물건을 발견했다. 낡고 투박한 80년대에 생산된 금성 타자기였다. 잉크 리본은 말라붙어 있었고 몇몇 자판은 뻑뻑했지만 조심스럽게 닦고 기름칠을 하면 다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타자기를 소중하게 닦아 트럭 조수석에 싣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을 놓고 그 위에 타자기를 올려두었다. 이건 또 뭐여? 순정은 난생 처음 보는 낡은 기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쓰라고. 섭은 담담하게 말했다. 옛날 생각나서. 당신 이런 걸로 글 한번 써보고 싶다고 했잖아. 컴퓨터 자판이랑은 느낌이 다르다고. 순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20살 무렵에 자신이 했던 말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타자기의 동그란 자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았다. 철컥, 둔탁하지만 정겨운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섭과 아들 가람이가 잠든 후 순정은 홀로 거실에 나왔다. 그녀는 타자기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끼워 넣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지난 10수년간 그녀의 손은 글 대신 설거지와 빨래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첫 문장을 타닥타닥 소리내어 찍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18. 나의 꿈은 작가였다. 철컥 철컥 타자기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잊혀졌던 꿈이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깨어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글을 써내려갔다. 자신의 잃어버린 꿈에 대해, 낯설게 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해. 다음 날 아침, 섭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거실에서 타자기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순정을 발견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밤새 써내려간 수십 장의 원고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글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서툴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살아 숨쉬는 그녀의 목소리가 있었다. 섭은 깨달았다. 아키텍처는 아직 발동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노력으로 아내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다. 30편, 현자의 두 번째 가르침, 진정한 소요. 다시 길 위에 오른 섭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찼다. 아내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다. 그는 이제 아키텍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거창한 희생 없이도 이렇게 작은 노력을 통해 아내의 행복을 되찾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의 들뜬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케이지 안에서 현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쁜가, 버시여. 그렇소. 그녀가 다시 웃는 것 같아서 나도 기쁘오. 그대는 그대의 노력으로 아내의 시간을 되돌렸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고 믿고 싶소. 섭은 자신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현자의 다음 말은 그의 희망을 차갑게 식혀버렸다. 아니다, 버시여. 그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저 멈춰있던 톱니바퀴에 기름칠을 했을 뿐. 아내의 재능이라는 톱니바퀴는 잠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라는 더 거대한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한 결코 제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다. 현자의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순정이 아무리 글을 쓰고 싶어 한들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녀의 꿈은 그저 취미 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섭은 좌절감에 외쳤다. 현자는 그런 그를 다독이며 두 번째 가르침을 내렸다. 버시여, 현자의 두 번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게. 진정한 소유란 무언가를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주라고. 그렇다. 그대가 진정으로 아내의 꿈을 소유하고 싶다면 그 꿈을 이루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자신의 꿈을 향해 온전히 날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한다. 섭은 현자의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를 묶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가난, 육아,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족쇄이자 그림자였다. 그녀가 온전히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녀의 하늘에 그대라는 그림자가 없어야만 한다. 그대가 기꺼이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져줄 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꿈을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섭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타자기로 인해 잠시 피어났던 희망은 더 큰 절망과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